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브라질에 1대4로 완패했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지만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은 강했습니다.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11만 5천 개를 군산에서 소각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단체와 군산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오늘 민주노총은 군산 등 전국 15곳에서 파업 지지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여권 발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고 발급 기간도 열흘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K에서는 2022년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 현안을 살펴봅니다. 지방 권력이 재편된 민선 8기 전북 정치의 앞날도 전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져서 사상 첫 원정대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모든 걸 쏟아부으며 후회 없이 맞섰지만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도하에서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브라질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상대 개인기의 왼쪽 측면이 한순간에 뚫렸고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대표팀은 5분도 안 돼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 골까지 내줬습니다. 황희찬이 총알 같은 슛으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흥이 오른 브라질 삼바 축구의 공격력은 더욱 거세졌고 2대1 패스플레이 한 번에 히샬리송에게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습니다. 벤투호는 추격골을 위해 빌드업 축구로 맞섰지만 역습 한 방에 파케타에게 실점하며 전반을 4대0 큰 점수차로 뒤진 채 마쳤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날카로운 가마차기 슛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알리송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후반 31분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그림 같은 하프발리 슛으로 마침내 브라질의 골망을 가르며 0패는 모면했습니다. 원정 첫 8강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기엔 브라질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대표팀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새로운 기적을 기약하며 카타르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기쁨을 드리고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랑스럽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던 것 같고요. 겁 없이 후회 없이 부딪혔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여정은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지난 2주간의 꿈 같았던 시간은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도하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아쉬운 패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태극전사들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답답한 골 갈증을 풀어준 백승호와 또 저돌적인 돌파로 공격을 이끈 황희찬이 돋보였습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피파 랭킹 1위, 역대 5번이나 월드컵에서 우승한 세계 최강 브라질. 개인 기량부터 조직력까지 넘보기 힘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내준 선수들은 브라질의 위력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고 수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돋보였습니다. 포르투갈전에 돌아와 영웅이 된 황희찬은 전반 17분 강력한 중거리포로 브라질의 골문을 정조준했습니다. 세계적인 골키퍼 알리송이 간신히 쳐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황희찬은 또 한 번 과감한 슈팅으로 브라질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결정적인 슈팅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골키퍼에 막히긴 했지만 견고하던 브라질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황희찬은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며 본신의 힘을 쏟아냈습니다. 주장 손흥민도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보였습니다. 많이 지쳤지만 대한민국의 에이스는 한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큰 점수차에도 물러서지 않고 한 골이라도 넣으려는 집념을 보이던 대한민국 선수들. 드디어 후반 백승호가 시원한 중거리포로 굳게 닫혔던 브라질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백승호는 후반 31분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로 자신의 월드컵 1호 골을 만들었습니다. 알리송도 꼼짝 못할 정도로 강하고 빠른 슈팅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린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와서 저도 정말 좋은 경험한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푹 쉬고 나온 브라질 주전 선수들에 맞서 90분 내내 뛰고 또 뛴 태극전사들. 기적의 아침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한국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아름다운 패배로 기록될 것입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에 패해 16강에서는 탈락했지만 프로축구 전북 현대 선수들의 활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별 예선 3차전에서 조규성이 멀티골을 넣는 데 이어서 오늘 새벽 16강전에서는 백승우가 중거리포로 우리 대표팀의 유일한 골을 넣었습니다. 전북 현대 소속 선수들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전체 5골 가운데 3골을 넣는 등 6명이 발탁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4년 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십니까? 전국에서 걷어들인 침대 수백 톤은 그동안 갈 곳이 없어서 방치돼 왔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대집행을 통해 태워서 묻기로 했는데 소각장이 있는 군산에서 큰 반발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방사성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 침대. 4년 전 수거한 뒤 처리할 규정이 없어 방치돼 왔습니다. 지난해 비로소 불에 태워 땅에 묻을 수 있도록 한 법적 기준이 생겼고 정부가 직접 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북 군산에 만든 지정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입니다. 환경부는 라돈 침대 등 11만 5천 개 560톤을 이곳에 가져와서 하루에 7에서 9톤씩 약 석 달에 걸쳐 소각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사흘 동안 라돈 침대를 태워봤더니 평균 방사능 수치는 시간당 0.126 마이크로시버트로 자연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업자 피폭 선량도 재봤는데 법으로 정한 기준의 10,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시공 보강을 18분 정도 했고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걸 확인하고 분석을 하려고. 환경단체는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소각은 그동안 국내에서 해본 적 없는 일인 만큼 단지 일부를 태워본 결과치로 안전이 담보된 것처럼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합니다. 특히 지자체인 군산시도 모르게 진행하려 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모르고 군산 시민도 모르고 전북 도민도 몰라요. 도에 있는 관계자도 모르는 이 상황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는 환경부의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멈추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전주 을 재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며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구. 내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는 낙후된 전주를 되살리겠다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주는 30여 년 동안 민주당 독주 체제로 경제 침체와 지역 발전이 후퇴를 거듭해왔습니다. 이 전주의 새로운 변화. 20대 국회 때 전주 을에서 당선된 뒤 내년 재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역 여론을 살핀 뒤 내년 1월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여당 비례대표로 전라북도와 협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재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는 쉽지 않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여당으로서 전라북도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비례보다는 지역구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과가 있고.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의 중대한 잘못으로 다시 치르게 되는 선거의 무공천 방침을 밝혀왔던 만큼 입지자들은 당 결정을 기다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할 경우 입지자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앙당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공천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여론이 어떤지 또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아마 도당에 문의하는 과정은 있을 거라고.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전라북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자신이 추천한 정책협력관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협력관 거취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하겠지만 이런 일로 여야 협치의 순수한 목적에 장애가 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던 여권 발급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여권을 발급하는 전북도청 민원실입니다. 손에 번호표를 든 사람들로 앉을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216번 고객님 10번 창구로 오십시오. 대부분 여권을 만들거나 찾으러 온 건데 대기 인원만 40명을 웃돕니다. 와서 보니까 좀 대기도 좀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얼마 정도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 1시간 대기는 일상, 2시간 넘게 기다리는 날도 있습니다. 많을 때는 70명, 80명까지도 기다리실 때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너무 바빠서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방역 정책 완화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여권 신청이 늘어난 겁니다. 전북의 여권 발급 건수는 올해 초 1,100여 건에서 지난달 12,000여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평소 나흘인 발급 기간이 열흘 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야 교부받을 때 2번의 방문을 해야 되지만 정부 24를 이용해서 여권을 신청하면 교부받을 때 1번의 방문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나 여권을 처음으로 만드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대전시에 이어서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라북도는 자체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특정 지역이 정부와 다른 방역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정부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여 점이나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해역을 지나던 선박들이 난파되면서 바닷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직도 찾지 못한 유물들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해역. 수중 탐사팀이 발굴 장비를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5m 정도 내려가 바닥을 덮은 갯벌을 파내니 반쯤 묻힌 흰 그릇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다른 쪽엔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숫돌로 보이는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바닷속에서 오래된 그릇을 건졌다는 어부의 신고를 받고 수중 탐사를 진행한 지 2년째.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와 숫돌까지 지금까지 발견한 유물만 570점에 이릅니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다 침몰한 선박에 실렸던 화물로 추정됩니다.
선박 부속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선박 부속구는 당시에 그 앵커, 닷 역할을 했었던 닷돌과 그 목재로 만든 닷의 일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곳 해역이 예부터 중요한 백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역선들이 머무는 기착지가 고군산군도 부근에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구팀은 발굴 범위를 넓힐수록 유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토를 하는 게 한 1%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70여 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내년부터는 유물 발굴과 함께 난파선의 흔적을 집중적으로 찾아 유물들의 출처와 행선지, 선적한 물건의 용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전북이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터입니다. 항공기 5대 규모의 계류장과 15,000제곱미터 면적의 여객과 화물 터미널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 해 여객 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으로 추산됩니다. 많은 기업을 이곳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대는 신산업이 태동하고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들어서는 동북아의 허브 새만금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관과 기업, 언론사와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동북아 농생명 수도 구축과 농식품 산업 특성화 등 전북의 대표 브랜드 산업 육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또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운송비 절감을 위해 이른바 에어택시로 불리는 UAM, 도심 항공교통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UAM은 크기 때문에 시험 평가와 제작이 어떤 물리적인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전북에 머물게 하는 신유목민 도시농부 마을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지인 농장 운영도 제시됐습니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내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생산에서 유통과 그리고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도시와 농촌, 소비가 이루어지기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체계들을 여러 곳에 만들자. 이 밖에 향토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세계 정상급의 K문화 콘텐츠를 창조해 국제 컨벤션 기반을 구축하자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3일째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경기, 의왕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과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습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파업으로, 없는 사업장은 교육과 조퇴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헌법적인 업무 개시 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택배노조를 포함한 조합원 1,500여 명이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지부 타설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8일부터는 레미콘 노동자들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까지 3조 원 넘는 출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계는 파업 이후 12일 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약 3조 5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물건을 쌓아둘 적재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어 일부 업체는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유 분야에선 오늘 오후 기준으로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주유소가 전국의 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수준을 회복했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 대비 80% 이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오후 군산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지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조합원 1000여 명은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안전운임제라고 강조하며 화물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와 과적, 과속의 위험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가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했는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중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 거부는 국민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멘트 운송 분야 차량에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을 다른 분야에 추가 발동하는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국민 인내심에 바닥이 드러났다며 특히 MZ세대는 민주노총 퇴출을 외치며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다고 평했습니다. 명분은 반노동 정책 저지라고 하지만은 그 실질은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의 다름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행을 강행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중재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3개 확대 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협의에 나서자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토위를 열어 이른바 3+3 중재안을 담은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오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운송 거부가 진행되고 있는 군산항 등에 경찰 300여 명을 매일 배치하고 있으며 업무 개시를 한 조합원에 대한 보복이나 협박 행위는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운송 거부는 지난달 24일 시작됐으며 화물차 2천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참담함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대형 의혹들이 민주당 간부, 시민대 대표, 일간지 기자의 협작과 농간에 놀아난 것이고 도민들께 맹세합니다. 유능한 변화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슈K입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슈K에서는 전북의 정치, 사회, 경제 분야 등의 쟁점을 전문가들과 짚어봤죠. 이슈K에서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의 쟁점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정치 분야 먼저 짚어봅니다. 오늘 홍석빈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았는데 먼저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민심과 또 의미 먼저 살펴주시죠. 예, 20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전북은 80.6%로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83%였고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14.4%였습니다. 네. 굉장히 큰 표차가 났었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당시 19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1.8%였고 당시 야당이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보면 52%가 나옵니다. 네. 즉 19대에 비해서 20대에 훨씬 더 전북의 민심은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굵직한 정치 사건에 대해서 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야말로 지역 민심을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다 이런 말을 조금 여실히 드러나게 됐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선거 브로커 개입 등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민심 또 어떻게 평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선 7기가 65.2%가 투표율을 기록했던 반면에 네. 이번 민선 8기는 겨우 48%였습니다. 16%포인트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그만큼 도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증대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주시장 등 최대 인구가 모여있는 선거구에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간판은 좀 바뀌었는데 인물은 바뀌었는데 결국 식당인 민주당은 그대로인 것이죠. 네. 따라서 여전히 공고한 민주당 일당 독식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일종의 패거리 정치의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라 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도 있었고 네. 또 금품 선거 논란에 이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진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과 단체장 등 5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경찰 조사에서 총 9명이 선거사범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4명의 단체장은 불기소가 됐고요. 5명의 단체장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네.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그리고 남원 최경식 시장, 그리고 이학수 정업시장 등 5명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금품 선거 대리투표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마치 자유당 시절 때 3.15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매우 뼈아픈 현실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것이라 보겠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줘야지만 전북 정치의 현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KBS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아주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거기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상 그 공소시효가 일단 매우 짧습니다. 선출직 선거사범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60일, 채 2달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형법상 폭행죄는 5년, 그리고 절도죄는 7년이나 되는 상당히 긴 기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음에 비해서 네. 이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대충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효가 지나서 유야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보다 더 늘림으로써 현실화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무투표 당선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논란도 제기가 됐고요. 또 이 와중에 일부 당선자들, 그러니까 무투표로 당선된 분들에 대한 자질 논란이 계속 뒤이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전국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을 기록한 것이 서울인데요. 총 121명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 전북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62명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네. 전북은 이미 180만 선이 깨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구 비율로만 본다고 치면 전북이 전국 최다의 무투표 당선을 기록했다고 보고요. 지난 민선 8기 선거에서 광역 의원이 22명, 그리고 기초의원 출마 무투표 당선자가 33명,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총 7명으로 62명이 되고요. 이 62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갖고 있는 단점은 가장 큰 것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기본적으로 제약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해서 선거제도, 즉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후보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자기들의 공약 공개도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공약도 매우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부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선거 비용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볼 때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선거법을 개정해서 비례 부분을 줄이고 3인 이상 당선시킬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든가 무투표 당선인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되돌아가 보면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가 이번에도 조금 깨지지 않았습니다. 전북 도지사를 비롯해서 14개 자치단체장 12명이 이제 민주당이고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이제 거의 독점도 했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결국 정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삼권분리 원칙하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같은 당의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의원들이 당선될 경우에 결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끼리끼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이제 만무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출범한 지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냄으로써 지방 의정 활동 또 지방 행정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선 8기 전라북도는 출범 초기부터 출연기관장 인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해법을 찾아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번에 이제 특히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의회나 행정부에 보내야 그 지역 유권자들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도덕성의 문제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유능하고 실력 있는 내용을 갖추고 도의회에서 또 그리고 도행정부에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줄 때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 정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새롭게 선출된 우리 지역 일꾼들이 이제 내년이죠. 전북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줘야 할 텐데 내년 전북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려면 어떤 게 조금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변화, 이거를 위해서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전라북도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좋은 정치인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어있고 변화하는 데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준 높은 좋은 도덕적으로 참 윤리적이고 실력도 있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내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KBS 생방송 심층 토론회는 정운천, 한병도 여야 전북도당위원장들이 나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국회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전략은 무엇인지도 살펴봅니다. 전북기자협회는 2022년 전북기자상 5개 부문 수상작으로 11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부분 본상에 KBS 전주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목 가로챈 공기업 사장 보도, 사진 영상 부분 본상에는 전라북도 문화유산 영상 뉴스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전북기업 심사위원들은 보도 뒤에 사회적인 파장과 지역성 반영 여부를 심사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가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원아 1명당 19만 1,000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을 13만 5천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8만 원인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라북도는 수정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공립학부모 대표와 전교조, 전북교사 노조, 한국교총 전북지회는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500억 원이 넘는 교육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면서 공립유치원 운영은 열악해지고 있고 공립유치원에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북 곳곳에 종일 비나 눈이 오락가락했는데요. 절기상 대설인 내일 오전까지 전북에는 약한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매서웠던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3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만큼의 강추위는 없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전주가 영상 2도, 진안이 영하 3도 등 대부분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익산이 영하 1도, 정읍이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장수가 영하 3도, 남원이 영하 2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무주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7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